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주말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달서구 진로진학센터 센터장 하성욱입니다. 2023학년도 수시전형 대비 대입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는 달서구청의 지원을 통해서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신청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한 수험생들이 서울대 통계학과, 원자핵공학과, 사회복지학과, 조선해양공학과, 계명대 약학과, 연세대 의학과, 충남대 의학과, 경북대 의학과, 영남대 의학과 외에 다수 합격이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명품 학군 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빈으로서 원래 참석하실 예정이었던 이태원 달서구청장님은 갑작스러운 출장 일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획한 목표에 반드시 도달하길 바란다고 전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님을 모시고 2023학년도 대입 핵심 이슈와 6월 모의평가 이후 대입 전략에 대해서 청해 듣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설명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윤곤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앞에 불만 좀 꺼주세요. 제가 원래 무대 위에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서 교수도 아니고 밑에서 하도록 할게요. 조금 더 끌 수 있을까요? 이거 어차피 책을 안 보셔도 돼서 좀 끄고 이제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부모님이 대구 사람이라서 대구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번에도 이제 계명대 싸이가 왔을 때 아마 제가 이 대구를 방문했었는데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오늘 또 왔는데 오늘 이제 수시를 쓸 날짜가 이제 한 2달 조금 넘게 3달쯤 남았는데 그 사이에 또 여름방학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오늘 이 관련된 설명회는 10번도 넘게 했어요. 저희 학원 12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했고 다른 지역도 했기 때문에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간은 어머님들이 워낙 똑똑하실 거라서 100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신나면 2시간 할 수도 있고요. 더 할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6월 모의평가 등급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아요. 건강상에도 별로 좋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좀 생각을 해야 될 걸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6월 모의고사는 연습 게임이에요. 그죠? 최근에 우리가 월드컵을 데뷔하기 위해서 축구 대표팀이 4번이나 평가전을 했어요. 3번 평가전이 딱 끝나고 외신들은 이렇게 전망해요. 우리나라는 월드컵에서 조꼴등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연습 게임을 하는데 왜 예측을 하지? 라는 게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습 게임은 그냥 우리 아이가 어렵게 나온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참고를 하실 뿐인 거고, 근데 이 참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월 모의평가의 시험을 잘 본 친구들이 있어요. 잘 본 친구들은 욕심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수능 때 다 맞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 매스컴에 내 이름을 빛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작년에 만점자는 1명이에요. 올해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시험이 안 쉬울 것 같아서. 근데 대부분의 친구는 만점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나는 경대만 가면 돼 라고 하는 친구는 2등급만 다 받으면 돼요. 쓸데없이 다 1등급을 받으면
경대 가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죠? 연대 갈까? 라고 생각으로 바뀌어요. 뭔가 목표는 내 위치에서 고민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수능은 이제 출제한 지가 30년 가까이 돼요. 1994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기관은 어느 정도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요. 또 우리나라 수능은 표준 점수로 나온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우리가 특징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1등급 점수 국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등급과 3등급과 4등급의 점수가 7점, 8점, 8점으로 시험을 볼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거의 이게 해마다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등급 커트라인 맞은 친구가 2등급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면 8점이 더 필요한 거예요. 됐죠? 2등급 친구가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7점이 필요해요. 근데 이 국어라는 시험은 저 위에 작년 수능은 149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빵점 맞은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40점입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100점인데 109점 차이가 나요. 왜 그러냐면 국어는 모두 다 객관식이고 우리나라 학생 중에 국어를 못 읽는 친구는 없죠. 반면에 수학은 못 읽는 친구가 있어요. 지렁이네 인테그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는 아이들 간의 점수 격차가 줄어드는 과목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원점수 100점보다 표준 점수는 항상 늘어나서 작년이 최대치였어요. 109점.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럼 실제로 저 표준 점수가 7점, 8점은 8점이 아닐 수도 있죠. 7점일 수도 있죠. 대부분 7점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면 한 등급을 올리려고 하면 3점짜리 하나에 2점짜리 두 문제를 더 맞으면 등급이 하나 올라요. 이게 하나의 특징인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3등급짜리가 있어요. 작년에 수능 다 맞은 친구가 149점인데 3등급 커트라인은 116점이니까 점수로 따지면 33점 차이 나죠. 그럼 저거 실제로는 30점 차이 나는 거예요. 원점수로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70점 맞은 아이가 3등급 커트라인을 딱 맞았는데 우리 아이가 6월 모의고사도 그렇게 맞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이 친구는 다 맞으려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게 아니라 2등급쯤 맞으려고 목표를 세워야죠. 언제요? 최소한 9월 모의평가 때는. 그러면 3문제 더 맞으면 돼요. 30점 중에 3문제 9점, 7점을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내가 틀린 게 30점이라는 갭이 있는데 이 중에 7점을 올린다라는 건 25%쯤 점수를 올리는 거니까 전체를 다 공부해서 그 중에 랜덤으로 맞추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일 약한 부분 하나를 골라서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맞았던 건 틀리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방법도 있죠. 어떤 게 쉬울 거냐? 라고 질문하면 후자가 쉬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평가와 작년 수능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처음에 이제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평가원은요, 6월 모의고사를 연습게임이라고 판단해요. 작년 연습게임에서는 과학 지문이 진짜 어렵게 나왔어요. 4문제 9점 100점이었는데 4문제 모두 다 정답률이 50%가 안 되고요. 제일 어려운 건 21%예요. 그럼 알고 푼 애가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1, 2, 3,
1번부터 5번 중에 찍는 거니까 오지선다형 20% 정답률인 건데 21% 정말 특이한 문제인 거죠. 저렇게 정답률이 나온 문제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사회 지문은 어려운 게 하나 나왔어요. 그럼 저 결과지를 평가원이 받아들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수능 문제를 내면 될까? 라고 생각해요. 수능도 저렇게 내면 상대적 역차별이 생겨요. 이과 친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문과 친구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요. 왜요? 사회 지문은 문과 친구들한테 익숙하고요. 과학 지문은 자연계 친구한테 익숙하거든요. 근데 자연계 친구한테 익숙한 걸 어렵게 내면 자연계 아이들한테 유리한 시험이 되죠. 그럼 이걸 방지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는 과학 문제를 상대적으로 쉽게 내요. 반대로 쉬웠던 사회를 어렵게 내요. 그래서 오른쪽에 실제 나왔던 정답들을 보면 사회가 더 어려웠어요. 사회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들이 세 문제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 6월 모의 평가는 연습 게임인데 이 연습 게임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난이도가 단원별로는 일치하지 않는구나. 실제 수능 때는 정말 어렵게 나온 건 다소 쉽게 나올 거고 다소 쉽게 나온 쪽이 어렵게 나오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수학은 1등급 커트라인을 88점으로 맞추는 게 쉬워요. 왜냐면 주관식이 있죠. 그리고 수원이라는 과목에서 한 문제를 어렵게 내고 4점짜리를 수투도 어렵게 하나를 내고 선택 과목 하나를 어렵게 내서 88.1등급 4%를 변별한다. 이렇게 내는 건 되게 쉬워요. 반면에 국어도 88점을 맞추고 싶어요. 평가원은. 왜죠? 국어가 만약에 90점이 넘어가면 1등급이 그럼 국어를 잘 본 친구들은 잘못 태어난 거예요. 시기를 잘못 태어난 거죠. 국어가 어려울 때 만약에 태어났으면 국어를 잘하는 애들은 유리한 거예요. 작년에 되게 유리했겠죠. 근데 국어가 너무 쉽게 나오면 국어 잘 보는 애한테는 불리하고 수학 잘하는 애한테 유리해요. 그래서 평가원은 두 개의 1등급을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해요. 근데 문제는 국어는 모두 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88점을 맞춘 적이 없어요. 어렵게 내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내서 88점 맞추려고 하면 다시 1등급이 막 92점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하는데 재작년에 1등급이 국어가 92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수능 출제할 때 좀 어렵게 내야 되겠구나 하다 보니까 83점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변별력을 어디서 확보했나 봤더니 비문학에서 확보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낮아집니다. 뭐에 비해서 어렵냐면 문학은 안 어렵게 나오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왜냐면 실제로 이 수능이라는 건 대학에서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시험인데 이 문학작품보다 비문학작품,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건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학 쪽은 다소 쉽게 내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 그러면 여기까지 딱 본 순간 공통문학을 우리가 준비를 할 때 11문학을 뺀 나머지 34문학을 공부할 때 문학은 웬만하면 다 맞춰야 되겠죠.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비문학을 조금 어렵게 나온 걸 집중 공부를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는 비문학 지문 중에서 과학 지문이 제일 어려워.
만약에 이래요. 그러면 꼭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 수능을 만점 받아야 되겠다라고 목표하는 친구이거나, 서울에 있는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것까지 꼭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친구인 거예요. 왜요? 아까 제가 몇 점, 몇 점이라고 했죠? 9점, 몇 점이라고 했어요. 다 틀려도 91점이에요. 그죠? 그리고 네 문제를 찍으면 한 문제는 맞는 게 자연의 섭리예요. 그죠? 오지선다형이니까. 그러면 91점을 맞고 한 문제를 더 맞으면 쉬운 수능에서도 1등급 나와요. 작년에 연대, 고대 모든 학과가, 의예과를 뺀 나머지 모든 학과는 1등급 맞으면 모든 과를 다 들어갔어요. 그럼 굳이 하나 제일 어려운 걸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친구는. 한 지문을 버려요. 버리면 두 가지 장점이 생겨요. 사람은 어려운 걸 하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살 빠져요. 기본적으로 아이는 성격이 지저분해져요.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건 17년, 18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누적되어 있어요. 나의 몸은 그걸 잘할 수 있는 유전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남은 5개월 동안 그걸 하겠다라고 노력을 하는 건 맞출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죠. 거기에 또 장점이 생겨요. 그걸 만약에 안 하면 나머지 친구들은 45문제를 80분에 푸는데 우리 아이는 41문제를 80분에 풀어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나머지 문제를 실수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내 수준에 따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내가 요번에 못했던 걸 잘하려고 해. 와, 씨, 나 여기 되게 약한데? 이걸 여름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려고 한다고요. 못했던 건 안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여름방학 동안에는 내가 그래도 조금 실수로 틀린 거, 조금만 더 채우면 점수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 이걸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생긴다. 그 다음 또 얘기를 할 건 국어는 선택 과목이에요. 저 이런 시험을 왜 내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저 왼쪽에 화법과 작문이 있어요. 화법과 작문 6월 모의고사에 정답률이 80%가 안 되는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수험생 8등급, 7등급까지는 다 맞추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너무 쉬웠어요. 반면에 언어와 매체는 55%짜리 하나 매체에서 나왔고 63% 문제 하나, 68%, 71, 77, 80%가 안 되는 문제가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언어와 매체를 다 맞은 친구는 표준 점수가 146점을 받아요. 반면에 화작을 다 맞은 친구는 141점을 받아요. 점수가 5점이 차이가 났어요. 선택 과목이 너무 쉽게 나오면 똑같은 원점수를 받아도 점수가 내려가요. 이렇게 되니까 5점의 갭이 생기니 평가원은 겁이 나는 거예요. 실제 수능, 선택형 수능 첫 해인데 최고점의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이러면 시험 문제 잘못 냈다라고 욕먹겠죠. 그래서 수능 때는 화작의 문제를 두 문제를 어렵게 내요. 특히 오른쪽에 저 위에 있는 건 또 정답률이 28%짜리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를 하나 여기서 내요. 반면에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없었어요. 45%가 된다는 얘기는 3등급짜리 친구들까지는 다 맞추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는 화작을 수능 본 애들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을 다 맞은 친구는 언매는 149점이었고요. 화작 어려운 시험 다 맞은 애는 147점이었어요. 그래서 언매가 더 유리한 시험이었죠. 그랬더니 올해는 작년에 70%가 화작했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55%만 화작할 것 같아요. 상당수가 언매로 넘어왔어요. 이동한 친구들은 유리하다라는 걸 안 친구들이 넘어온 거죠. 이걸 알았다라는 것. 그래도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 알았겠죠. 대학에 아무 관심 없는 애들은 그런 소문 못 들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넘어온 애들의 상당수는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일 거라서 올해 수능 반드시 화작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그래야 최고점을 맞추게 되니까. 그러면 화작을 선택해야 될까? 라고 질문하면 화작을 잘하는 친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나는 화작이 절대적으로 유리해. 그러면 화작하세요. 그게 아니면 되게 불리할 겁니다. 올해. 이거 하나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두 번째, 수학이에요. 수학은 실제로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거. 선택 과목이 11문항, 공통문항이 11문제씩 나와요. 수원에서 11개. 작년에 우리가 첫 번째 보면 지수가 맨 아래쪽에 6월 모의평가 때 열나 어렵게 나왔어요. 정답률이 7%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번에 만약에 어떤 단원의 수학 문제가 열나 어려워요. 아, 씨나 이 단원이 공부가 덜 됐나 봐. 라고 하고 그 단원에 집중 공략을 해요. 그랬더니 작년에 지수가 수능에서는 몇 프로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가 나오냐? 라고 봤더니 84%. 누구나 다 맞추는 문제로 바뀌어요. 그럼 이 아이는 이 6월달 이후에 지수를 열심히 공부한 것 교양이었죠. 교양. 그죠? 점수를 올리는데 전혀 효과적이지 않았어요. 평가원은 너무 어려우면 이런 문제는 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단원의 문제가 너무 쉬우면 이걸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그 단원이 어렵다 싶다는 우리가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수학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수원 수트는. 근데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확통 등의 선택 과목이에요. 작년에 수능을 만점 맞은 친구가 딱 한 명이 나왔어요. 그 친구가 문과 친구였어요. 저희 학원에 다녔던 친구였는데 그 아이가 만점 받아가고 텔레비에 난리가 났어요. 한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그랬더니 안티들이 난리를 쳐요. 문과라서 다 맞았다. 이런 개소리들을 해대요. 자연계 친구들이. 실제로 작년 확통 문제가 열나 어려웠어요. 반면에 미적 문제 되게 쉬웠습니다. 상대적으로. 올해는 확통은 더 쉬울 거냐라고 질문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왜 더 어려워지냐? 문과 친구들, 확통 보는 친구들 중에 상위권 문과 아이들이 지금 약 20% 가까운 아이들이 미적으로 바꿨어요. 실제 확통을 보고 1등급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의 20% 가까운 아이들이 이동했습니다. 미적으로. 왜 이동했냐? 미적을 시험 보는 게 점수가 높게 나오고 공부량이 많지 않다는 걸 본인들이 안 거예요. 확통 문제 열나 어렵다는 걸 본인들이 느낀 거죠. 작년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표준 점수가 더 차이가 나요. 시험 문제를 비슷하게 되면 난이도를. 그럼 평가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내야지 표준 점수가 저절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확통 문제를 어렵게 낼 거예요. 왜요? 욕 안 먹으려고. 평가원은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 갭을 크게 만드는 게 두려워요. 그래서 올해 문과
미적기하 친구들 확통 어렵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미적기하는 쉬워진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는 어느 쪽으로 어렵게 나오냐? 수원, 수투에서 더 어렵게 나온다. 왜요?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미 6월 모의평가 때 지금 벌써 시도하고 있어요. 왜요? 작년에 확통 어렵게 냈는데도 다 맞은 친구 평균 점수가 3점이 낮았거든요. 더 어렵게 내면 실제로 다 맞는 애들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확통에서. 그럼 최고점 그렇게 내봐야 최고점이 없는데 그럼 문제가 생길 테니 이렇게 선택해서 어렵게 내는 걸로 확보하려고 해요. 변별력은. 그래서 실제로 미적기하는 쉬워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 하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 잘 안 해요. 제가 제일 친한 우진이도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은 난이도를 예측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여름방학 동안에 첫 번째 생각을 좀 한번 해야 된다. 이 대구에 있는 고등학교가 기말고사 며칠이라고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부분 고등학교가 7월 5일, 7일 이쯤은 다 끝나요. 그럼 이때까지는 뭘 하는 거냐라고 질문하면 3학년 1학기 내신을 끝내는 거죠. 그 내신을 끝내고 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준비 과정은 끝나요. 맞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를 조금 쌓을 수 있는 시기가 남아있지만 그것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여기 경북대든 대부분의 대학교가 수능 최저가 다 있죠. 학생부 교과든 학생부 종합은 없지만 이렇게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럼 수능 최저를 맞춰야죠. 그럼 내가 4등급인데 이러면 경대 쓰기 어려울 테니 2등급까지 올리면 모든 거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2등급까지 올리는 무언가 작전을 짜야 된다고요. 작전을 짜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짜주셔야 돼요. 8월 31일 날 9월 모의평가를 봐요. 그날까지는 3등급 맞자. 그럼 뭘 끝내야 되는 거냐? 3등급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 2개월 반 동안 뭘 채워서 2등급까지 맞출 거냐? 이렇게 단기, 중기 계획을 세워주셔야 된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올해 환경을 이제 하나씩 설명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올해 환경은 재학생이 약 12,000명이 줄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작년에 태어난 친구들, 작년 고3이 출생했을 때 태어난 인원은 49만 5천 명. 우리 친구들은 47만 6천 명이에요. 그래서 19,000명이 줄기 때문에 출생 인원이 아이들은 12,000명쯤 줍니다. 그래서 올해 고3은 작년 고3보다 대학 가기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벌써부터 지금 서울에서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도 그랬는데 올해는 더 심각해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출생 인원이 43만 8천 명이거든요. 우리 아이들보다 4만 명 가까이가 또 줄어요. 내년에 8% 이상의 인구 감소가 생깁니다. 이걸 벌써 아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되게 쿨해요. 아이씨 내년에 한번 더 할까? 벌써 친구들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 있어요. 야 우리는 군대도 가잖아. 우리 아빠 군대 3년 갔대. 우리는 지금 20개월도 안 가니까 1년 여유 생길 수 있어. 그래갖고 한 번 더 하면 애들이 8% 주니까 대학 더 가기 쉬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되게 친한 지금 고등학교를 몇 군데를 가야 돼요. 다 남고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찌됐건 기말고사까지 잘 끝내셔야 돼요. 내년에 애들이 준다라는 얘기는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가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올해도 가기가 되게 쉬워진다는 거죠. 작년보다. 종합으로 대학 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남학생들, 엄마, 나 내신이 별로야. 나 정시 파이터야.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남학생들 있어요. 내신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들이 줄면 엄청난 이변이 생겨요. 이따 또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내신은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라는 걸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 재수생이 좀 늘 것 같아요. 근데 2월 달부터 재수하는 애들이 꽤 많이 늘어서 6월 모의평가 때 거의 10,000명이 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반수생들은 과거보다 많이 늘 것 같지가 않아요. 개대 쌓여왔을 때 난리 났죠. 제가 그 다음에 서울 쪽에 대학 축제가 그 다음날 외대에서 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한양대에서도 하고요, 뭐 성대에서도 하고 막 했거든요. 제가 아는 애들이 대학에 되게 많거든요. 대학을 막 가봤어요. 싸이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학년 손 들어봐, 2학년 손 들어봐, 3학년 손 들어봐, 막 손 들라고요. 왜냐면 현재 3학년부터 축제가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3학년이고 2학년이고 1학년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아이들이 노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반수고 뭐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시작할 때 올해 재수해야지 원하는 대학을 못 가서 이런 애들은 많아졌는데 중간에 들어온 애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학원이 지금 재수학원이 12개 있어요. 러셀 등 또 재수반수 모은 학원이 또 10개가 또 있거든요. 22개 학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요. 애들이 별로 안 는다. 그래서 재수는 올해 10,000명이 좀 안 되게 늘 거예요. 그래서 수능 응시자 숫자가 작년보다 좀 줄 거다 라는 건 참고적으로 알아두고, 필요 없는 건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작년 입시 결과예요. 먼저 정시부터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정시부터 보여드리냐면 수시 설명하기 전에 우리 아이가 이 정도 성적을 받으면 여기는 간다라는 걸 먼저 알아야 그 다음 밑에 대학교는 수시에 쓰지 않는 거죠. 예전에 성균관대라는 걸 녹색 창에다가 딱 집어 넣으면 녹색 창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밑에 연관 검색어가 뜨죠. 연관 검색어 제일 앞에 있는 글자가 뭐였냐면 납치였어요. 성대에서 납치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대를 붙은 아이가 수시에 수능을 만점 받은 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대를 수시에 붙었는데 수능을 만점 받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갑자기 수능을 만점 받는 건 수능 끝나는 게 11월 17일이니까 끝나고 나서 그 집은 모두 다 기도해요. 팔공산도 올라갔다가 성당도 갔다가 교회도 갔다가 떨어지게 해주세요. 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러다가 덜컥 붙어요, 성대를. 그럼 이제 주도자를 찾기 시작해요. 누가 성대 쓰라고 했어? 그러면 다 엄마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엄마는 한 달 동안 집안에서 눈을 못 뜨고 있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 애가 성대 갔다고.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수시는 납치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학생들은 납치를 희망하죠. 그죠? 대부분 납치를 희망하지만 이 정도 점수다. 과거보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맨 꼭대기에 고대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대를 안 집어넣은 이유는 연대는 이거보다 점수가 더 낮아요. 펑크가 되게 많이 났거든요.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고대 문과 제일 높은 학과가 94.47이래요. 100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아버님도 계시니까 국어 수학의 100분위가 96쯤 맞은 아이가 들어갔어요. 탐구 100분위는 92쯤 맞은 아이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평균 내면 94.47쯤 돼요. 그러면 100분위 96이라는 얘기는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가 96명,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100명 중에 4등쯤 되는 애가 고대 경영 같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단으로 가면 100분이 90이 되는 애가
여기다가 중문과 들어갔어요. 우주의 기운이 들어오내겠죠. 근데 저게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저 위에 보면 70% 컷이에요. 70% 컷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10명 중에 7등짜리 성적이에요. 더 나아진 애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00분이 96 맞으면 가요.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의예과 빼고는 반도체 공학과 SK 하이닉스랑 제휴 맺어서 4년 등록금 무료. SK 하이닉스 무조건 입사 보장 조건 걸려 있어요. 참고적으로 SK 하이닉스 초봉이 5,500이에요. 그 정도 되는 회사 입사 보장이에요.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100분이 96이 안 된다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작년에 100분이 96에 해당되는 국어 점수는 83점이었어요. 수학은 88점이었어요. 그러면 수학 3개 틀리고요. 국어는 6개 이상 틀려도 돼요. 3점짜리 6개 틀려도 82점이에요. 그죠? 그 점수 맞으면 저기 가요. 그러면 국어를 하나 버려도 돼요? 안 돼요? 국어 하나도 버려도 돼요. 하나를 2개 버려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면 2개 버려도 돼요. 사회 지문 9점 나와요. 과학 지문 9점 나와요. 2개를 싹 버렸어요. 나머지 총점은 82점이에요.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면 돼요. 82점이에요. 나머지 9점, 9점 8문제예요. 1번으로 다 찍었어요. 2개 맞겠죠. 그럼 점수는 최소한 2점짜리 2개 맞더라도 86이 돼요. 1등급이 되겠죠. 이렇게 쉬워요. 수학은 수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수투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선택 과목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하나 틀리면 돼요. 고대 연대를 가겠다는 애가, 의대 빼고 가겠다는 애가 수학 제일 어려운 30번 문제를 풀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미친 짓이에요. 왜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냐고요. 수원 수도 21번, 29번 이런 거 풀 필요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아, 우리가 이 수준이다. 대구에서 태어나서 우리 아이는 달서업 시청장을 할 거예요. 그럼 경북대쯤 가면 돼요. 굳이 뭐 서울까지 달서업에 태어나서 초, 중, 고, 대 다 대구의 유지야. 이러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경북대 한번 볼까요? 문과에서 제일 높은 학과 82.8이에요. 자연계에서 모바일 일단 뺄게요. 모바일 공학과가 뭐냐면 삼성전자 입사 보장이거든요. 수학과학 1등급을 맞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등록금 무료예요. 안 가면 돼요. 저과 빼고 나머지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는 100분이 85쯤 맞으면 가요. 그러면 100분이가 85쯤 맞으면 경대쯤은 이렇게 되는 거죠. 100분이 85는 2등급 커트라인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잖아요. 2등급이 89거든요. 작년에 2등급 맞으려면 국어는 76점 맞으면 돼요. 수학도 76점 맞으면 돼요. 그러면 경대 가요. 되게 경대 가기 쉬워졌다고요. 최근은. 이렇게 무언가 목표를 세우면 되는데 학생들은요. 공부를 하는데 A부터 Z까지를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니까 나 엄마 머리 닮았나? 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아. 이런 쌀데기 없는 소리 하는 거죠. 아빠도 의대 나와서 갑자기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보냐고. 공부를 하는 거 4개 중에 3개만 맞추면 경대는 프리패스다. 이게 하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자. 제가 이제 다 막 이렇게 설명을 가면 막 넥타이를 빨간 거 메고 오면 혹시 그쪽이세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파란 넥타이를 메고 오면 또 이쪽이세요? 막 물어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는데 저는 예능 정치인들을 되게 많이 들어요.
하나씩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은 사법고시를 몇 번 봤을까요? 오, 아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9번 봤어요. 서울대 법대를 되게 좋은 성적으로 갔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근데 사법고시를 9번 봐요. 왜 그렇게 볼까? 라고 질문하면 공부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형이 있어요. 저 형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갔어요. 저 형도 경영학과가 좋아서 갔거든요. 저희 형도 군대 안 갔어요. 대통령하고 똑같아요. 저 형은 지금 변호사거든요. 근데 저희 형은 사법고시 몇 번 봤냐면 18번 봤어요. 17번 떨어졌어요. 저희 형은 제가 대통령 사생활은 잘 모르지만 저희 형 사생활은 되게 잘 알겠죠. 떨어질 때마다 집에 모기가 미안했나 봐요.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술 잔뜩 처먹고 저는 신림동에서 17시간씩 공부했어요. 책을 보면 다 알았었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낸 인간들이 제 뇌뚜껑을 열어본 것 같아요. 왜 제가 잊어버린 것만 시험 문제를 낼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개소리 같죠? 근데 저는 이 얘기가 나중에 이해가 갔어요. 학생들을 만나는 직업을 가지니까. 학생은요, 책을 봐요. 외워요.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 같이 오늘 어떤 단원을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그 단원을 열라 외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외웠을까? 궁금해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문제집을 들고 문제를 풀어요. 여기서부터 재앙이 오기 시작해요. 방금 전에 외운 걸 방금 뒤에 문제 풀면 안 돼? 이런 교육은 안 시켰거든요. 애들이 바로 문제 풀어요. 그랬더니 풀려요. 왜요? 영장류니까 기억력이 오래 가거든요. 그랬더니 다 맞춰요. 아, 이 단어는 공부 끝났네. 그 다음 단어를 또 그렇게 공부하고 또 문제 맞추더니 또 다 했어요. 계속 이렇게 앞만 보고 계속 공부를 해요. 그랬다가 불현듯 엄마의 옛날 얘기가 떠올라요. 복습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과거책을 딱 끄집어내요. 그랬더니 과거의 페이지를 딱 펼치면 사람의 내구조는 딱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요. 이거 한 달 전쯤에 다 외웠던 부분이다. 그때 문제집 풀었던 게 다 맞았었는데 라는 사건이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히, 노, 에, 락의 감정을 느낀 것들로 사건을 떠올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외웠던 거다라고 기억을 떠올리고 보면 착시 현상이 생기죠. 다 안다라고. 그리고 다 적혀있는 책을 다시 봐요. 맞아. 한 달 전이랑 한 글자도 안 변했네? 당연히 안 변하지. 책인데. 그래서 쭉쭉 읽어나가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랑 일치하네? 일치한다고 착각해요. 이렇게 반복을 해요. 그리고 수능 보고 오면 또 잊어버린 것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아이들은 실수로 틀렸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생전 처음 받아본 성적이라고 얘기해요.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찌됐건 성적 요만큼만 받으면 가요. 이 밑에 대학들은 이렇게 앞으로 많이 넘어갔죠? 뒤로 아니구나. 앞으로 많이 넘어갔죠? 이 뒤에 대학들은 실제로 제가 표현 안 했어요. 0대 있어요. 100분이 50일이래요. 100분이 50일은 그냥 딱 전체 수험생의 중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밑에 30%는 수능 공부 안 해요. 저거 그냥 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밑에 대학교는 표시 안 했어요. 미달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 대학은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필요한 걸 하나씩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별 필요 없을 것 같고, 올해 수시를 가만히 보면 특징은 이래요. 주요 대학교거나 의대나 약대 등은 정시 비중이 40%가 넘어요. 근데 맨 밑에 약대까지는 작년하고 인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 지역인재 전형 생겼죠. 그래서 약학과건, 의예과든, 수의예과든 이런 거는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모집 인원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합격선이 내려갈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서울 쪽은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위에 서울의 주요 대학교는 수시가 줄었어요. 어디서 줄었는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하나씩 필요 없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때그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1년 전에 우리나라는 최근 2000년 이후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대학 입시를 치러요. 그때 수험생은 71만 명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때 MB 시절이었는데 대학 진학률이 82%예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 11년째 지난 작년 수험생 숫자는 44만 6천 명으로 27만 명 가까이 줍니다. 1년에 2만 5천 명씩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어요. 11년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인서울이라는 대학을 굉장히 명문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북대는 되게 좋은 대학이었어요. 근데 27만 명이 빠져버리니까 대학의 정원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때는 의예과 안 뽑았었거든요. 약학과도 안 뽑았었고요. 서울 쪽에 연세대학교에 고려대학교에 반도체 관련된 학과들 없었어요. 오히려 대학 정원은 늘어납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인서울이 명문대라고 얘기 안 해요. 경북대가 명문대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제 대학은 사람들이 점점 눈높이가 올라가요. 이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대학을 갈 때 명문대가 아닌 대학교를 사람들이 원서를 안 쓰려고 하는 대학이 어디에 있는 대학이었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주변을 보면 자연 녹지가 보이는 논이 보여요. 밭이 보이는 학교를 명문대학교라고 얘기 안 했는데 최근에는 명문대학교가 바뀌었다. 서울에 있는 건국대까지 우유가 맛있어요. 호수가 커요. 동국대까지 서울 중구 중심에 있어서 저쪽에 홍익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놀기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여기까지만 선호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작년 입시 결과를 봤더니 저 위에 있는 주요 15개 대학에 그 전년도 2021학년도에 교과 전형이 3,200명 뽑을 때 7대1이었어요. 그만 22,000명쯤 지원했죠. 근데 작년에 5,300명으로 2,000명이나 늘렸는데 지원자가 12대1로 바뀝니다. 6만 명 가까이 지원을 해요. 4만 명 이상이 여기다가 지원을 더 해버린 거예요. 작년의 사건은 약학과가 970명이 새로 뽑았던 해예요. 그럼 경쟁률이 떨어져야죠. 작년과 재작년은 고3 학생 숫자가 똑같았어요. 경쟁률이 똑같아야 되는데 경쟁률이 약대 때문에 떨어져야 되는데 저만큼 올라갑니다. 종합은 떨어지냐? 올라가요. 논술은 떨어지냐? 올라가요. 의대, 치대, 한의대, 약학과 모두 다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아, 이제 사람들은 대학의 눈높이가
건대까지를 목표 대학으로 삼는구나. 나머지 대학교는 이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없어진다는 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원래 골동품은 되게 좋은 거예요. 그죠? 지금 없어진 고려청장 이런 건 나중에 되면 굉장히 좋은 희소 가치가 있죠. 근데 대학의 졸업장은 안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없어지는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나중에 우리 사랑하는 딸 아들이 태어나서 물어봐요. 아빠 어느 데 나왔냐고? 엄마 어디 나 얘기하면 없어요. 그럼 사기꾼 되죠. 그래서 점점 레벨이 높은 학교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대학은 점점 선택을 못 받고 학생들이 위로 계속 올라간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대학 가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근데 밑에 대학교 가면 없어진다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외갓집이 저희 어머님도 대구 여고를 나왔지만 저희 외갓집이 모두 다 대구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가장 큰 이모부 하나가 진짜 고지식해요. 아들 둘이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막내 아들 하나가 공부를 꽤 잘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서강대 경영학과를 썼는데 예비 1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재수시켜달라고 했더니 저희 이모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쪽으로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구대학교를 원서를 써요. 후기에. 그래서 4년 장학금에 저희 형이 65년생이거든요. 그 형이 대구대학교 그때 당시에 도서 구입비 10만 원을 받았어요. 한 학기당. 그렇게 받으면서 4년을 계속 학교를 다닙니다. 들어갈 때 수석, 졸업할 때 수석이에요. 카투사를 나왔어요. 그때 영어 잘해야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는데 삼성화재를 거의 1등으로 들어가요. 얼굴도 꽤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면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면접 보는데 들어가요. 지금은 시티은행 다니는데 지금 나이가 꽤 많은데 아직도 잘 다녀요. 실제로 이 성서공단의 시티은행 지점장으로 36살 때 왔어요. 시티은행 최연소 지점장이었거든요. 그 형한테 제가 되게 친해서 옛날에 대구 내려올 때 맨날 그 형이랑 술 먹었어요. 육사시미를 먹으면서 뭉탱이를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형이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이유는 대구대 갔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형이 왜? 라고 물어봐요. 친구들 수준이 떨어지니까 공부만 했잖아 대학에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카투장한 거고 학점도 장난 아니었지. 내 그 형이 만약에 서강대를 들어갔으면 꼴등으로 들어갔으면 한 명이 덜 지원해서 그럼 그 형은 거기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을 거야. 아씨 나 천재들만 있네 여기는 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천재들이 다니는 애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눈높이가 열나 높아요. 그냥 시중은행 들어가면 되는데 꼭 한국은행 들어가기 때 수출은행 들어갈 때 그럼 나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요즘 명문 대학교들이 취업률이 낮아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이 취업률이 더 높아요. 이런 얘기를 막 했죠.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언제 했냐면 대구고등학교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대구고등학교 3학년 부장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못했던 애가 대구대 물리학과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애도 대구대를 딱 들어가서 물리학과면 애들이 싫어하는 학과잖아요. 들어가고 거기서 장학금을 첫 번째 딱 받았대요. 쌤 저도 장학금 주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갑자기 물리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물리를 고등학교 때까지 신경도 안 쓰던 애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뭔가 하다 보니까 2학년 끝나고 2학년 말이 됐을 때 편입이라는 게 있다는 걸 얘가 알았어요. 그래서 편입을 어디로 했냐면 성균관대 물리학과를 했어요. 근데 성균관대 물리학과에서 얘를 대학원을 보내라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대구고등학교 3학년 부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균관대 입학처장이 제가 되게 잘하는 양반이거든요. 이 양반 김윤배 처장이 성대 물리학과 교수예요. 제가 또 물어봤죠. 대구고등학교 나온 걔 알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와요. 모범생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 수준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중간에 왜 드리냐면 요즘은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으니까 어머님 아버지 제가 대구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너무 그 감정적으로 아이들한테 대요. 그따로 공부할 거면 공장에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히 아버님들 막, 야, 내가 네 공부 그렇게 시키려고 내가 지금 일하는 줄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장 가라고 하면 안 돼요. 공장 취업 안 돼요. 외국인들 뽑아요. 우리나라 친구들 안 뽑아요. 뽑아야 효율성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새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 취업률이 15%밖에 안 돼요. 기업체에서 안 뽑으려고요. 걔들 뽑으려면 외국인들 뽑고, 외국에서 좀 괜찮은 직장 뽑으려고 하면 대졸자 뽑고, 중간에 지금 잼으로 걸려버렸어요. MB 시절에 특성화고등학교 만든 게 지금 다 대학 진학하는 고등학교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수시는 잘 쓰셔야 된다. 조금 눈높이를 낮추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이제 교과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제가 12,000명 줄었다고 했어요. 고3 수험생이 실제 수능까지 보는 아이들이 30만 명이 조금 넘어요. 그 아이들 중에 12,000명이 준다는 얘기는 3, 4% 아이들이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교과 전형은 서울의 주요 대학교 안 줄고요. 지역에 있는 대학도 거의 안 줄어요. 경대 35% 줄었다고 하지만 거의 변동 없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오히려 늘려요. 교과를. 아, 이렇구나. 첫 번째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교과 전형이 종합이나 논술보다 아이들이 작년에 훨씬 더 많이 썼어요. 왜 많이 썼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작년에 왜 교과 전형이 경쟁률이 많이 올라갔을까? 작년 고3이 도대체 누구지?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면 작년 고3은요.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세상은 평온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갔더니 올라가기 바로 직전 겨울방학 동안에 코로나가 시작돼요. 그래서 학교를 띄엄띄엄 가요. 이게 작년 고3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과를 쌓을 수가 없어요. 1학년 때 뭔가 좀 만들었는데 3학년 때도 코로나예요. 그래서 학생부가 부실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종합전형이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작년에 2,000명이 주요대학으로 느니까 모두 다 글로 쏠려간 거예요. 올해 고3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평온하지 않았어요. 코로나가 시작됐죠. 3년을 코로나로 보낸 전무후무한 세대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럼 비교과가 좋을 거냐? 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특히 고등학교가 블라인드 돼서 뽑는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경험했어요. 올해 고3은. 작년 고3은 경험하지 못했죠. 제가 서울이나 이쪽에 굉장히 친한 서울 쪽에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가 단대국어라는 학교가 있어요. 강남 대치동 쪽에 제일 좋은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서울대를 한 8명쯤 가요. 수시에. 근데 의대를 2명 가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의대를 수시 모집에 한 10명쯤 가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많이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의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예요. 작년에 박살났어요. 서울대는커녕 대학을 의대로 수시로 못 보내요. 그리고 정시로 보냅니다.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1등인 고등학교가 한혜수가 나온 낙생고예요. 최근에 1등인데
여기 서울대를 맨날 10명씩 보냈어요. 작년에 0명이에요. 정시로 서울대를 25명 보낸 학교예요. 하나도 못 보내요? 올해 3학년 부장 안 쓴다. 서울대. 이렇게 결정했어요. 애들한테 전교 1등부터 전교 10등 투과목 안 해도 된다. 전교 11등부터 전교 50등 모두 다 투하자. 그래서 니들 다 서울대 쓰자. 정시로.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하는 서울의 강남, 분당, 여기 수성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정시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정시가 모집 인원이 40% 이상으로 늘어났다. 서울대도 10%가 올해 늘어났다. 라고 해서 이 정시로 준비하는 지역의 고등학교가 생겼어요. 그럼 교과도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작년하고 변한 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이걸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시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이 6월 17일인가 그래요. 그죠? 6월 18일이죠 오늘. 6월 18일이에요. 수능은 11월 17일이에요. 그럼 딱 5개월 남았어요. 수시 원서 접수는 추석이 9월 초기 때문에 9월 15일까지인가? 이때 원서 쓰는 거예요. 그럼 수시 원서 쓰는 것까지도 3개월 남았어요 지금. 어디에 쓸 건가 결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렇게 준비하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좀 들으시면 되는데 올해 이제 이렇다. 작년하고 바뀐 대학교가 일부 있다. 이런 거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수능 최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모집 인원 이렇고요. 여기서부터 대입 결과예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의 자연계의 제일 낮은 학과가 가정교육이 2등급이에요. 이거 커트라인 아니에요. 이것도 70% 컷인가 그래요. 문과도 중어 중문학과 2.25등급이래요.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계 친구가 문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지원할 수 있어요. 문과는 이과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고대는 안 돼요.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자연계가 문과로 수능 최저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문과가 자연계로 지원하려고 하면 과학을 선택해야 돼요. 미적이나 기하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이과가 문과로만 넘어갈 수 있구나. 근데 가만히 봤더니 문과 성적이 내신이 더 낮아요. 올해는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집에 가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2등급쯤 돼요. 와, 자연계는 못 쓰겠다. 불안해서 문과로 쓸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한테 야, 우리 한문학과 쓸까 고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나랑 싸우자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안 살아봐서 그렇지 경험적으로 고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해봐야 그런 얘기 필요 없어요. 근데 어머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아이들이 8월 31일 날 두 번째 모의고사 보면 제정신으로 절반쯤 돌아와요. 그 이후에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이과가 문과 쪽으로 써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한문학과를 들어가요. 근데 우리 아이는 원래 컴퓨터공학과 이런 쪽을 하고 싶었어요. 건축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한문학과 가서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한문학과를 다니면서 건축을 복수 전공하면 돼요. 사학과를 들어가서 건축, 전자공학과 이런 컴퓨터학과를 복수 전공하면 돼요. 문과학과랑 이과학과랑 생각했을 때 문과학과 들어가서 이과 복수 전공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복수 전공하면 역사를 꽤 잘하는 컴퓨터공학도가 될 수 있죠. 게임 만들 때 되게 유리할 수 있어요. 건축가 될 때 되게 유리할 수 있죠.
어차피 지금은 4차 산업시대예요. 융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고대는 경북대랑 똑같이 전과도 되는 학교예요. 문과로 들어갔다가 이과로 전과하는 거 되게 쉬워요. 연대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로 들어갔다가 이과로 전과하는 거 되게 쉬워요. 왜요? 자연계 친구들은 연대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연대 교문을 딱 보면 백양로라고 해요. 교문에서 정면을 딱 보면 모든 건물들이 다 앞에 있어요. 기계공학과를 다니는 친구나 전자공학과를 다니는 친구나 모두 다 정면을 바라보면서 학교를 가요. 근데 아이들은 시선은 오른쪽을 향해요. 해태같이 고개는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정면으로 걸어가요. 왜요? 오른쪽에 세브란스 병원이 있거든요. 아씨, 나 수능 때 두 문제만 더 맞았으면 저기 쓰는 건데. 이런 생각, 추억이 계속 있어요. 자녀의 마음속에 있죠. 그러면 또 시험 볼까? 라는 생각이 있어요. 문과 친구들은 연대 국문과, 고대 국문과 친구들 내가 서울대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대학에 한 단계밖에 안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과 애들은 중도 이탈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과라는 걸 지켜줘요. 성균관대, 서강대 빼고 나머지 대학은 모두 다 현재까지 그래요. 서울권 대학은. 그럴 수 있구나. 아, 그러면 연대는 전과가 이제 뭐야? 이 문과가 이과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쓸 수 있어요. 연대는. 한양대는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쓸 수 있어요. 왜요?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나요?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수능 조건 가지고 무언가 합격 불합격을 걸러내지 않기 때문에 내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신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문과, 이과라는 개념은 지금 없어요. 없는 거죠. 문이과 통합 시즌이에요. 그래서 학과는 이동할 수 있어요. 이렇게 수능 최저 없는 수시는 이동할 수 있다. 라는 걸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내가 딱 보고 있다가 경쟁률이 너무 낮으면 막 왔다 갔다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연대, 한양대는 수능 최저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모집 인원을 보면 연세대학교가 고려대보다 모집 인원이 더 적었어요. 연대가 더 적었고요. 학생들한테 추천 인원을 받는 건 이 근처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고려대 추천 인원은 4%예요. 전교생이. 200명짜리 고등학교면 8명. 연대는 5%예요. 10명이에요. 그러면 연대가 지원자가 더 많아야 되죠. 고대가 더 적어야 돼요. 모집 인원도 연대가 적었고 고대가 더 많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감안하면 경쟁률이 비슷해져야 돼요. 그죠? 고대가 정원이 많으니까. 근데 작년 경쟁률을 딱 봤더니 연대는 경쟁률이 5대1이 안 돼요. 4.5대1쯤 됩니다. 수시에서 교과 전형 중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가 연세대입니다. 2등이 이화여대예요. 3등이 한양대입니다. 세 개 대학교의 공통점이 뭐냐?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예요. 연대는 4.5대1인데 고려대는 13대1이에요. 경쟁률이 3배 가까이 고대가 더 높아요. 수능 최저 작년에 열나 높았거든요. 3개 등급합 5, 3개 등급합 6 이렇게 수능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수능 최저를 사랑해요. 왜요? 작년 고3부터 수능 최저를 맞추면 아이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도 수능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왜요? 작년 고3부터 고1 때 입학할 때 학종이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정시가 30% 이상이 된다는 걸 알고 고등학교 입학한 애들라서 수능 공부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도 수능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래서 고대로 다 몰려가요. 연대를 버려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독도 애들이 지원할 거야. 뭔가 마라도 애들이 지원할 거야. 내신이 좋은 수능 조건을 못 맞춘 애들이 되게 많이 오겠지? 라고 지레 겁먹고 그쪽으로 애들이 안 와요. 그리고 다른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내신 결과가 고대가 더 좋은 애들이 들어가요. 두 번째, 건대입니다. 고려대랑 건대의 차이점은, 아니, 공통점은 둘 다 영어 이니셜로 하면 KU 대학이에요. 그 예전에 2008년도에 저거 특허권 가지고 두 대학이 싸웠어요. 누가 먼저 했냐 가지고. 근데 어찌됐건 하나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최저 내신을 발표했어요. 건국대학교의 최저 내신은 1억 교육과가 2.5등급이 최저예요. 문과에서. 자연계는 식품유통공학과 2.3등급이에요. 아까 고려대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죠? 건대나 고대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식이 변했다. 건대까지가 명문대라고 생각한다. 내신 100%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수능 성적이 안 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시로 지원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수능 최저까지는 맞출 수 있는데 정시로는 건대 못 가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신을 가지고 건대만 쓰는 게 아니라 고대까지도 막 쓰는 거죠. 왜요? 수시는 6장 들고 있는 거니까. 건대를 안정으로 하나를 딱 박아요. 2등급쯤 되는 아이가. 아빠가 고대 안 쓰니? 라고 물어보니까 써야죠. 쓰는 거예요. 성대도 쓰고요. 서강대도 쓰고요. 한양대도 쓰고요. 중앙대도 써요. 건대 남는 애들은 누구냐면 고대를 아깝게 떨어진 애들이 남는 거예요. 문제로. 연대를 아깝게 떨어진 애들이 남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경대가 그러려면 경대 가지. 경대 가시면 돼요. 경대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 TV를 잘 안 보는데 최근에 저희 와이프가 나는 솔로? 뭐 이런 뭔가 보고 있더라고 예능을. 뭐야? 그 옆에 딱 앉아서 보는데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자기소개서를 막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돌에가 어디 이렇게 올라가갖고 한 놈이 딱 올라가요? 괜찮게 생긴 애가 저는요 저희 경북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현대자동차 관리직에 있어요. 울산에. 하고 내려가요. 한 놈은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왔고 LG연구원에 있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 갔었거든요. 설명회를. 거기 가서 물어봤어요.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지금 거기 핸드폰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거기 어느 대학교들이 제일 많아? 그랬더니 1등 경북대, 2등 영남대, 구미공대들도 있고, 금호공대들도 좀 있고 이렇게 있대요. 서울 애들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온대요. 구미로 애들을 내려보내면 다 그만둔대요. 놀 데 없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취업면으로 따지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경대 가면 돼요. 건대까지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는데 내신은 되게 좋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 알아두실 필요 있다. 그 밑에 이제 단국대가 건대보다 이제 한 단계 밑에 있는 대학인데 이만큼 내신이 떨어져요. 갑자기 3.2등급 이렇게 단계가 1등급 정도 차이가 나죠. 건대, 동대 다음에 단국대, 뭐 숭실대, 국민대 이 대학이거든요. 이렇게 떨어져요. 경북대는 장난 아니에요. 그죠? 스펙트럼이 장난 아니게 넓어요. 사범대 여전히 점수 잘 나오지만 행정학과 2.5등급이면 들어가고요. 자연계도요. 저쪽에 의학과 계열을 빼면 화학공학과 정도 빼면 전자공학과쯤 빼면 2.5등급 넘어가는 과가 없어요. 화공, 전자, 기계를 뺀 나머지 학과들은 2.5 밑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저 밑에 물리교육 이런 데는 5등급이래요.
근데 사범대는 잘 고민하셔야 돼요. 사범대는 복수 전공은 가능하지만 전과는 대부분 막혀 있어요. 복수를 보게 되는 거고. 근데 경북대는 전과가 돼요. 그래서 조금 낮은 학과를 들어가서 저 통계학과 4등급짜리 들어가가지고 아씨 통계 들어가고 나중에 취업하려고 하면 저쪽에 대구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문이 좁은데? 그럼 전자과학과 가는 게 낫겠는데? 기계과학과 갖고 울산 쪽에 갈까? 화학과학과 갖고 울산에 있는 SK나 뭐 쌍용오일이나 이런 데 갈까? 이렇게 뭔가 생각하면 이쪽에 스펙트럼이 넓은 거죠. 갈만한 대학이 지역이. 그럼 전과 고민하시면 돼요. 그럼 대학교 갈 때 술 안 먹으면 되죠. 조금 친구 덜 사귀면 돼요. 학점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내신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문과 쪽은 장난 아니에요. 이렇더라.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더 심해요. 영대막 내신 웬만하면 다 들어가 이제. 그 우리는 대구에 살면서 행복한 거죠.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면 서울로 보내면 되고요. 공부 못하면 일로 그냥 이쪽에 있는 데를 찾으면 돼요. 기본적으로. 생각을 또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저번에 한 달쯤 전에 내려와가지고 대구은행에 다니고 있는 전산실에 다니고 있는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걔는 원래 서울에 살고 있는 애였는데 대구은행에 취업을 해갖고 여학생인데 여기서 지금 근무를 해요. 나이가 지금 20개가 7인가? 이름이 남예지라고 저랑 의형제 맞은 형님의 딸내미예요. 그래서 진짜 삼촌한테 저한테 맨날 삼촌 하는 애가 있어요. 27살인데 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삼촌 남자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막 이래요. 왜? 그랬더니 여기서 뭔가 남자를 찾아서 여기 정착할까 했는데 마음에 드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 서울로 빨리 끌고 가주세요. 뭐 이래요. 야 서울에 은행을 들어가려면 경력직으로 좀 있어야 돼 임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대구 은행을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어려워요. 다 대구에 있는 경대 친구들 뽑고요. 영대 친구들 뽑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 내신 맞으면 가요. 아 그러면 이 수시 모집에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보자 할게요. 아 그러면 우리가 3등급쯤 맞으면 경북대는 붙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3등급쯤 맞아갖고 경북대를 다니면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수시가 5장 남아요. 5장 가지고 뭔 짓을 해도 되죠? 아빠가 서울대 하나 쓰자. 이러면 쓰면 돼요. 연대도 쓰자. 그럼 쓰면 돼요. 어차피 복권도 산 사람한테만 기회가 있는 거죠. 수시도 쓴 사람한테만 기회가 생긴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대 작년 경쟁률 4.5대 1이 평균 경쟁률이에요. 3대 1인 학과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3대 1이냐? 서울대랑 중복 합격이 돼가지고 실제 경쟁률이 1.4대 1이었어요 작년에. 조금만 덜 지원하면 붙을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도전해야죠. 하나 붙으면 되는 거죠. 경대 붙을 친구가 거기 쓰면 붙는데 영대도 붙고 계대도 붙고 대구대도 붙고 뭐 경일대도 붙고 다 붙어요. 그러면서 말 우리 아가 말이야 요번에 6관왕 했어. 그럼 무슨 올림픽 선수도 아니고 6개 붙으면 뭐하냐고요. 밑으로 기준으로 하나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지금 입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결과는 작년 결과인 거죠. 그죠? 그럼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보자 할게요. 작년 6월 18일 날 해가 쨍쨍하고 기온이 33도였기 때문에 올해 6월 18일도 햇빛이 쨍쨍하고 33도다 라고 제가 주장해요. 개소리죠. 그건 연계성이 전혀 없죠. 이게 연계성이 있어요? 이건 작년 입시 결과예요.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참고하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이걸 보고 우리 아들한테 야, 네 내신이 여기니까 여기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불안해져요. 이거를 추세를 보셔야 돼요.
작년에 이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 그랬어. 이러면 올해도 이럴 거야. 이건 개연성이 있죠. 어느 정도. 그래서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뭔가를 막 찾다 보면 3년치 거 찾을 수 있어요. 최소한 2년치 건 찾으셔야 된다고요. 왜요? 작년과 재작년에 출생 인원이 거의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럼 변동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내신이 더 떨어질 거예요. 올해는. 그걸 보고 2년 연속 다 붙네? 이러면 무언가 그 대학은 붙겠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된다. 첫 번째. 이제 종합을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종합전은 지금 오시죠. 이제 벌써 80분 됐어요. 괜찮나요? 네. 저 술 먹으러 가야 되는데 좀 이따가. 좀 빨리 한 4시 정도까지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종합전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종합을 가만히 보면 작년보다 인원이 줄었어요. 어디가 줄었냐면 상위권 대학만 줄었어요. 오른쪽에 경대랑 영대는 비교해봤더니 늘었어요. 이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수시를 점점 늘려가는 추세예요. 왜 늘려가냐면 정시까지 기다리면 애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교는 수시로 다 뽑으려고 하고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애들이 다 어차피 오니까 정시 또 40% 뽑으려니까 다 뽑는 거예요. 뽑으려고 하면 수시를 자꾸 줄여야 뽑을 수 있는 거죠. 지금 40%가 안 됐던 대학이 서울대, 경희대, 그리고 중앙대였어요. 그걸 맞춘 거죠. 그래서 서울대가 300명을 학생부 종합에서 줄였어요. 중앙대도 340명 줄였고요. 경희대 100명 줄였어요. 그래서 이들 대학교를 정시로 늘린 거예요.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는 모두 다 수시 인원이 안 줄었다라고 했어요. 거기에 지역 인재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울 쪽은 지역 인재라는 게 없죠. 그럼 서울 쪽의 의대나 약대나 한의대는 작년 입시 결과랑 똑같을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에 있는 의대나 한의대 등은 입시 결과가 내려갈 거예요. 지역 인재로 원서를 쓰면. 일반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물론 일반으로 쓰셔도 돼요. 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으니까 서울이나 다른 지역 애들이 안 오겠는데? 라고 거꾸로 생각할 필요 있어요. 지역 인재가 늘어났으니까 지역 인재가 합격성이 떨어지겠지? 이건 일반적 생각인 거고. 근데 이 대구 경북도 인구가 꽤 많거든요. 대구보다 저쪽에 다른 지역에 있는 애들이 내신 성적이 더 좋은 애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잖아요? 포항이든 저쪽에 뭐 여러 가지 도시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꼭 지역 인재가 내려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은 그래서 지역 인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대문학교에서 지역 인재로 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몰리면 일반이 오히려 경쟁률이 떨어지면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어떤 전형을요? 교과 종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합은 어찌됐건 의대나 이대는 거기는 변동이 거의 없을 텐데 서울대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작년보다 300명이 줄었으니까 일반고 300명 TO가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영재고 애들을 300명쯤 뽑아요. 과학고 애들도 200명 이상 뽑아요. 외고 애들도 300명 이상을 뽑아요. 이렇게 인원 많지 않은데 200명쯤 뽑아요. 인원 어찌됐건 이걸로 확보를 쭉 하거든요. 나머지 TO를 가지고 일반고를 뽑는 건데 TO를 줄여버린다라고 해서 이 특목고 애들 안 뽑냐라고 질문하면 그렇지 않아요. 뽑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고가 그만큼 더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적으로 전국의 일반고는 1600개쯤 돼요. 300명이 준다라는 얘기는 어떤 학교는 한 명이 주는 학교가 실제로 500개 중에 하나쯤은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 학교는 근데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지원하셔도 되는데 어쨌건 리스크는 조금 있어졌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자기소개서 안 내는 대학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경대가 이제 수능, 뭐죠?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구나. 영대가 자기소개서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경북대는 자기소개서를 열심히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위의 대학, 서울 쪽에 일부 대학들만 자기소개서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종합 경쟁률이 작년에 이랬다.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대학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제가 보여드리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과학부님들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걸 최근에 나왔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성균관대학교 입학팀장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외고 애들 뽑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면 얘들이 고민인 거예요. 요즘 점점점 이과 쏠림 현상이 커지다 보니까 문과 애들 수준이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외고를 과거처럼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래도 작년에 서울의 대원외고는 내신 4.7등급짜리가 정시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붙더라. 수능 잘 본 애들이 아직까지 많아. 어느 고등학교가 그래요 아직까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서울에 있는 저쪽에 어디야 그 대원외고 말고 저쪽에 잠실 쪽에 있는 외고 한영외고랑 저쪽에 대일외고가 특히 수능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켜.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죠. 아, 나머지 외고들이 문제예요.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학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러시아학과, 중국학과, 독일어학과, 불어국문학과 이런 데는 외고로 채워야지. 그건 채워야 되는데 이 외고의 진학부장들이 자꾸 경영학과 쓰고 싶다고 자꾸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건 니네가 좀 알아서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실익이 없는 것 같아. 뭐 아무튼 얘기를 막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이 비교과가 점점 이제 없어지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이 대입 전형이 간소화 정책에 따라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점점 제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맞물리다 보니까 대학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럼 이제 내신 가지고 뽑자 라고 생각을 해요. 내신 갖고 뽑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교과 전형은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전과목 내신을, 반영되는 전과목 내신을 평균 몇 등급이지? 라는 걸로 뽑으면 되죠. 근데 종합전형은 이제 비교과로 뽑기가 어려우니 내신이 얘가 몇 등급이지? 라는 걸 보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전공과 관련된 내신이 얼마나 우수하지? 이런 내신을 가지고 뽑는 걸 우선시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작년 겨울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들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 대학들이 작년까지 있었던 말이 없어졌어요. 작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무슨 말이 제일 먼저 나왔냐면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대부분의 대학교는 발전 가능성이라는 말이 제일 위로 올라가요.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이 사그러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위권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 크게 따지지 않아. 물론 전자공학과를 갈 때는 수학하고 물리 내신을 중점적으로 보겠죠. 그 내신이 좋아야 돼요. 화학공학과 갈 친구는 수학하고 화학 내신이 좋아야 될 거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보는 거지만 전공 적합성을 뭔가 비교과 갖고 열러보지는 않겠다라는 게 지금 대학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이과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을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이에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구과학을 아이들이 고3 때까지 많이 배우는데 이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는 굉장히 적어요. 서울대는 그나마 지구환경과학과, 그리고 대기과학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로 고대 이런 데 가면 지구환경과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대학이 쓸 데가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선택을 하면 물리 같은 경우는 기계, 전자, 신소재 막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쟁률이 이제 한쪽으로 굉장히 쏠리는 현상이 생겨요. 환경공학과 해마다 경쟁률이 높아요. 지구과학과 그나마 연계가 되니까. 지구과학과 관련된 학과들이 경쟁률이 높아져요. 이건 제가 최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좀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간 경희대학교, 시립대학교, 이 밑으로 되는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 위에는 중대 이상의 대학교는 전공 적합성을 과거부터 별로 안 봤다라는 걸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알거든요. 그래서 내신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전공 적합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리와 연결되는 게 경쟁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과목과 연계성이 진짜 없는 과목 학과가 경쟁률이 더 낮아요. 이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학과를 잘 고르시는데 꼭 전공 적합성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히 자기소개서 없는 데는 이라는 걸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문과도 뭐 사학과 이런 데는, 국문과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국어 내신, 사회 내신에 강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과 친구들이 영어 내신, 수학 내신은 이과 애들한테 뒤처져요. 요즘 자연계들이 내신이 좋은 애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종으로 영문과 이런 데가 경쟁률이 별로 안 높아요. 합격선도 별로 높지 않거든요.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하나 보시면서 나중에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 이제 논술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도록 할게요. 제가 진짜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대구 쪽은 다행인 게 경북대가 논술을 보기 때문에 그런데 논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연계 친구들 말고요. 문과 친구들이요. 왜냐하면 문과 아이들이 논술을 써도 못 써도 그렇게 못 쓴다고 학생 대학들이 계속 얘기를 해요. 자연계는 논술 실력이 안 준대요. 연대에서 그러고요. 서강대에서 그러고요. 한양대에서 그래요. 근데 문과는 왜 이렇게 애들이 그렇게 못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대학들이 다 고민해요. 없애버리고 싶어 미쳐요, 대학들이. 근데 이걸 없애기가 어려운 게 논술 경쟁률이 높거든요. 대학이 등록금이 11년째, 12년째 동결이다 보니 지금 홍보비가 없어요, 대학이. 홍보비를 뭘로 충당하냐면 논술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제로 책자를 만들어요. KNU, 경북대학교 책자를 막 나눠주잖아요. 그 논술로 벌어들인 입학 전형료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없앨 수가 없어, 이거. 홍보비 하느라고. 문과애들 글 진짜 못 쓴다. 이유는 간단하죠. 카톡 세대라서 그래요. 애들이 10자 이상을 한꺼번에 써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500자를 써요, 애들이. 800자를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대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줄 읽어보면 50% 떨어뜨릴 수 있대요. 글을 너무나 못 써서. 실제로 그러니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는 아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애도 그런 아이면 해도 안 되는 아이면 하면 안 돼요. 7월 기말고사가 딱 끝나면 아이한테 좀 숙제 좀 한번 내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6월 모의평가를 딱 시험 봤더니 경북대쯤 정시로도 갈 성적, 내신으로도 갈 성적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수시모집에 경북대를 하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아마 붙을 확률이 80% 이상 돼요.
그럼 하나 쓰면 되죠. 0대쯤은 정시로도 그냥 눈 감고 갈 거라서 안 쓰기로 했어요. 그럼 5장 남잖아요. 와, 우리 집에서 의논을 했어요. 경북대랑 동시에 붙는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 이상이면 서울로 보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건국대 안 보내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가 아무리 맛있어도 안 가.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그럼 어디냐? 라고 경을때 했더니 경희대부터 시립대부터 만약에 이렇게 딱 결정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내신으로 되는지를 봐요. 우리의 내신이 2.8등급이라서 경대는 되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시립대 못 가요. 경희대 못 가요. 아이씨 안 되네 이거 교과종합으로는. 그러면 논술을 그때 보면 돼요. 우리 아이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시간 여유가 있으니 사랑하는 우리 딸, 사랑하는 우리 아들 이거 경희대 논술 문제다.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과애한테 문과 논술 문제를 딱 보여줘요. 써볼래?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아이가 벌써 딱 이거 보자마자 800자 쓰라고 하면 아 못 쓰겠는데요 이래요. 그러면 안 되고 읽어보라고 해요. 첫 번째 읽어보면 가나 다라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의 지문으로 구성된 제시문이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이걸 통해서 너의 생각을 뭘 써라라는 게 문제가 딱 나와요. 그 문제를 딱 읽어보면 얘가 무슨 문제인지는 아는 거죠. 글을 쓰기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막연하게 이걸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단어, 이런 문장, 이런 키워드는 꼭 필요할 것 같다. 서론에는, 본론에는, 결론에는 단어 위주로만 한번 써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투박하지만 머릿속에는 어떤 그림대로 어떤 순서대로 써야 된다라는 게 막연하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단어를 끄집어낸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이 제공한 모범 답안을 읽어봐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내 생각이랑 비슷한데 이거 쓰려고 하면 조금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쓰면 돼요. 그리고 논술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수능 끝나고 봐요. 대부분 대학 다. 그러면 수능 끝나고 보통 열흘 뒤에 본다라고 하는 대학은 중대, 한양대, 이대 등등 한국외대 등등이 수능 열흘 뒤에 봐요. 수능 끝나면 24시간을 할 일이 없어요. 아이가 한숨만 쉬고 있어요. 수능 끝나고 집에 있으면 아씨 한 문제 더 맞을 수 있었는데 쓸데없으세요. 그리고 아 이거 수능 성적표에 한 문제 더 찍은 거 맞게 나왔으면 진짜 좋겠는데 쓸데없는 생각만 하고 있다고요. 그때 논술 준비하면 돼요. 내가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대학은 성대 논술도 보고요. 서강대 논술 문제도 보고요. 한양대 논술 문제도 보고요. 그 쓸 수 있는 대학을 추려 보시면 돼요. 자연계는 그냥 수원, 수투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경북대를 낮은 과를 쓰는 친구는 수원이 11문제거든요. 거기서 7개쯤 맞는 아이, 수투에서 7개쯤 맞는 아이면 경북대 산업공학과 밑에과 쓰면 경쟁력이 있는 친구예요. 화공, 전자, 신소재, 그 다음에 전자 이쯤 빼고 나머지 쓰면 경쟁력 있어요. 여기는 경대고요. 나머지 그 위에 4개씩 틀리지 않고 2개 정도 틀리면 대부분 서울인대학도 2개, 제 수원 수투로 나오거든요. 2개씩 틀린다. 이건 2등급 수준의 친구예요. 이 친구 정도 친구들이 건대 논술쯤 쓸 수 있어요. 하나쯤 틀리는 애들, 수원 하나, 수투 하나 틀리는 애는 중앙대 화공과쯤 쓰면 경쟁력이 있는 아이예요. 수투 문제를 하나를 맞고 다 맞고 수원 하나 틀리는 아이는 한양대나 성대 제일 높은 학과 쓰셔도 가능성이 높아요. 수원 수투를 다 맞는 친구는 약학과가 안정일 거예요.
이렇게 뭔가 논술 문제를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쭉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몇 가지를 하면서 슬슬 마무리 좀 줘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공부는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해야 될 건 굉장히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경대를 가려고 하면 4문제 중에 3문제만 맞으면 된다. 이거를 과목당 그렇게 맞을 수도 있는 거지만 어떤 과목은 10개 중에 9개 맞고 어떤 과목은 절반만 맞고 이렇게 평균을 내도 되죠. 경대 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될 때 효과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아까 국어는 뭘 버려야 될지를 고민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수학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구에 있는 친구들은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지역의 친구들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우리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수학을 우리가 문제집을 딱 보면 고3쯤 되는 아이는 문제를 딱 읽는 순간 이 문제는 풀 수 있겠다, 못 푼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떤 문제는 딱 읽자마자 풀 수 있어 이 문제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이 아이는 평소에 굉장히 많이 다뤄봤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지금 150일쯤 남은 시기에 또 푸는 건 팔운동이에요. 자원 낭비예요.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그 문제는 10중 8구 풀리면 다 풀려요. 문제를 딱 읽자마자 못 풀겠다 라고 생각되는 문제는 풀면 안 돼요. 그 문제를 알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곰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진통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말자 제발.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냐. 문제를 딱 읽었더니 풀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문제도 많아요. 지금은 그 문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문제는 풀려요. 끝까지. 어떤 문제는 풀다가 중간에 막혀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문제는 내가 풀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 들었는데 줄줄줄 막 풀려요. 어라? 알던 문제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문제를 실제 수능 고사장에서 만나면 못 풀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요? 지금은 편안한 마음에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풀렸던 거지만 수능 때가 되면 사고가 경직되거든요. 긴장감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평소에 풀던 것도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딱 풀고 나면 이 문제를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인거나 이 문제는 처음의 시작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무언가 솔루션을 갖고 쭉 풀어나가는 문제야 라고 한번 해설지를 가지고 내가 푼 걸 가지고 남한테 가르치듯이 쭉 한번 설명해 볼 필요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나중에 다시 한번 풀 수 있게끔 수학 노트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노트에는 10월 30일 이렇게 적어요. 그리고 11월 1일이 됐을 때부터 이 노트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수능이 2주 남으면 새로운 거 하지 말라고 해요. 왜요? 새로운 걸 자꾸 접하다가 자꾸 틀리면 점점 긴장감이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하던 거 하라고 해요. 근데 평소 하던 거 이만큼 있는데 평소 하던 거 어떻게 또 해요? 어우씨 나 수학 1년 동안 10개 풀었는데 하던 거 하라고? 그거 뭘 할지 모르잖아요. 하던 걸 만들어야 돼요. 이 문제를 이 11월 1일부터 풀 수 있는 노트에 옮겨 적어놔요. 그래서 11월 1일 날 이 문제를 다시 푸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문제를 다시 보면 이 문제가 반가워요. 맞아. 그때 내가 생각해 풀 수 있을지 궁금했었는데 풀렸던 문제다?
그때 내가 이렇게 푸는 거라고 한번 했었지 라는 게 기억나요. 왜요? 제가 아까 뭘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렸냐면 희노애락을 느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풀렸어요. 그 풀린 문제가 풀이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기분 좋게 확인한 건 4개월 뒤에도 기억날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다시 점검하는 거죠. 수능 보름 남겨놓고. 어떤 문제는 푸는데 연필도 풀다가 중간에 막혔어요. 아이씨 못 풀겠는데? 라고 하면 선생님 찾아가야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라고 해결을 했어요. 해결을 하고 와서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문제를 풀어봐요. 이런 행동 제발 하지 마세요. 방금 전에 선생님 푸는 걸 사진 찍듯이 내 눈으로 다 확인했어요.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확인하고 1분 있다 내 자리에 와가지고 열쇠 그대로 넣고 복제하면 풀리죠 당연히.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또 착시여서 생긴다고. 내가 오늘 맡겼던 거 선생님 푸는 걸 구경했어요. 이거 2주 뒤에까지 기억날까? 3주 뒤에까지 기억날까? 라는 의구심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수학 노트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노트에는 지금 방금처럼 풀다가 틀린 거, 내가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문제를 시도했다가 틀린 거를 이 노트에다 적어요. 오늘이 6월 18일인데 7월 5일이라고 적어놓고 그 일자 밑에다가 이 문제를 적어놓는 거죠. 하루에 이런 문제를 5개씩 예를 들어서 만들어요. 수능까지 100일 남았어도 나중에 이제 10월 뒤에 공부를 안 해도 100일 동안이면 500개 문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다가 틀린 문제를. 이 문제가 쌓여 나가면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10월 말이 되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옛날에 알던 것처럼 아, 이 문제 풀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로 바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7월 5일쯤에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사람은 이렇게 판단돼요. 아, 이 문제 2주, 3주 전에 내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막혔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여기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했었지 요 첫인상이 기억나요. 근데 뒤에는 기억이 날지 안 날지 몰라요. 사람은. 그래서 연필을 들고 푸는 거예요. 그때 3주 뒤쯤을 풀었더니 거기 선생님이 내가 막혔던 부분을 해결하는 건 스무스하게 넘어가다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는 끝까지 가고 어떤 문제는 중간에 또 막혀요. 또 막히면 해설지를 보든 또 선생님을 또 찾아가요. 여기서 또 막혔다고. 그럼 또 확인을 해줘요. 그럼 이 문제는 또 3주 뒤에 또 적어요. 그러면 두 개 합치면 6주 뒤가 되죠. 한 달 보름 뒤가 되면 얘 머릿속에 이 문제가 완벽하게 기승전결이 만들어져요. 아, 이 문제 처음 시작 이렇게 중간 과정은 이 개념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여기가 꼭 어려운 과정이다. 여기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그려져요. 그리고 그때 6주 안에 완성이 딱 되면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야. 확인하고 다시 이 문제를 11월 1일 날 풀 수 있게끔 옮겨 적어놔요. 됐죠? 이렇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떤 단원을 풀어 배워요? 현우진이 걸 듣든 누구 걸 듣든 연락 들어. 아, 선생님 되게 크네. 188이네. 나도 저만큼 컸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푸는 거 연락 이렇게 구경해 봐야 까먹는다니까 이거. 와, 이 문제 오늘 못 푸는 거였는데 이거 오늘 풀가지고 생각해 들어봐야 되겠다.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하나 확인했어요. 그럼 이거를 3주 뒤에 풀 수 있을까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 다음에 3주 뒤에 확인할 때 또 막히면 6주 뒤에 또 확인해야 된다고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맨날 오늘 위에는 어떤 단어를 끝내요? 그 다음 또 수열 끝내요? 정적분 끝내요? 이렇게 쭉 끝내고 나서 2달 뒤가 되면 2달 전에 한 단어는 또 풀다가 또 막혀요.
그러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죠. 사회과학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교과서는 6개 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거기에 중단원이 3개씩 있어요. 18개 단원이에요. 사회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1단원, 중단원 1, 제목을 딱 보고 거기에 누가 등장을 하는지, 그 사람이 주장한 게 뭔지, 뭐 등등등등 교과서에 있는 모든 핵심 개념을 다 쓸 수 있으면 돼요. 뭘 어디다가요? A4지나 종이를 딱 꺼내놓고 책을 안 보고 다 쓸 수 있으면 개념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효과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요. 근데 뭔가 자꾸 문제 풀고 아씨 틀렸네 다시 개념 보고 확인하고 아 이거였지 이렇게 계속 무한반복하면 어디를 까먹었는지 언제 까먹었는지 몰라요. 7월달에 연락 공부해놓고 빼빼로 데인 날 잊어버려요. 그럼 진짜 가슴 아프겠죠. 다행스러운 건 언제 까먹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다행스러운 건데 안 까먹어야 된다니까요. 수능 공부하는 건 어떤 시험은 대통령처럼 9번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한 번에 끝내야죠. 한 번에 끝내려고 하면 머릿속에 채워야 돼요. 11월 17일까지 안 까먹어야 돼요. 안 까먹으려고 하면 전체를 다 안 까먹어야 되는 친구가 있다고요. 수능 만점 받은 친구. 어떤 친구는 70%만 하면 돼요. 경북대 갈 친구. 어떤 친구는 80%만 하면 돼요. 서울 쪽에 예를 들어서 경희대쯤 갈 친구. 90% 이상 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성대, 서강대 이상 가야 될 친구. 이거는 내 지금 수준에 따라 내가 지금부터 8월달까지 8월달 이후에 9월달은 9월달은 10월달은 쪼개줘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50%가 완성되어 있으면 10%를 8월달에 채우면 돼요. 10%를 7월달에 채우면 되고요. 이렇게 단계별로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고 그걸 완벽하게 뭔가 안 보고도 뭔가 머릿속에 다 정리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너무 시간이 급하다 보니 수험생들이 150밖에 안 남았으니 막판에 연락 공부를 해요. 연락 공부하는 걸 앞만 보고 나가는 거죠. 사냥꾼처럼 공부하면 다 흘려요. 그러지 말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시 아직 대학들이 입시 요강을 완벽하게 다 발표 안 했어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건 어머님들이 7월 20일쯤 돼야 기말고사 성적표를 받아요. 그리고 7월 말이 돼야 학생부가 어느 정도 완성이 돼요. 실제로 비교과까지는 8월 31일 날까지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채울 건 채우시고 수능 최저는 어디까지 맞출지를 고민하시고 8월 31일까지는 성적을 올리는 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원서 접수는 9월 10일 이후다. 그때까지 뭔가 잘 하셔서 원하시면 9월 달에 또 올게요. 네, 원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네, 나중에 이제 잘 올해 입시를 잘 마무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